내 연인과 결혼해도 되는지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결혼을 아직 안 했죠. 그리고 이제 30대 중반도 여전히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그 88년생들도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거의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30 중반인데도 결혼 안 한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러면 반대로 아예 뭐 솔로인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사귀고는 있어. 사귀고는 있는데 얘랑 결혼해 마라. 요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하나 들어왔어요. 올해 6월 결혼 앞둔 30대 예비 신랑입니다. 저는 강소기업 과장급으로 현장직을 겸하고 있어서 실수령 350 정도 벌고 있고요. 예비 신부는 유치원 교사로 200 정도 법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550이다. 이 정도면 뭐 괜찮죠. 부모님께서 알뜰살뜰 사셔가지고 서울에 1군 브랜드로 한 채 있으시고 나홀로 하나 있고 그래서 총 2채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제가 나홀로 아파트를 부모님한테 사기로 했다. 매수한 것 같아요. 예비 신부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 날은 잡았고 집은 샀고 결혼 예정인 거죠. 결혼 직전이신 것 같아요. 30년 대출을 갚아 나가려니까 아득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제 돈을 불리는데 눈을 떴고요. 예비 신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는 5년 넘게 연애했고요. 예비 신부는 소비하는데 큰 관심은 없고 소박하고 무던한 사람입니다. 결혼 비용은 7대3으로 서울 동대문구 호텔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추측을 해보면 결혼 비용이 7대3이에요. 그런데 호텔에서 시작해요. 그 말은 아마 남자 쪽에서 호텔을 잡은 게 아닌가. 왜냐면 보통 이제 결혼식 비용을 이렇게 반반 뭐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그냥 일반적인 예식장에서 하면 뭐 반반 하는데 호텔에서 하자고 누가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면은 저희는 좀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그럼 저희가 좀 더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비 신부가 소박하고 무던한데 호텔? 뭔가 이상한데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이거는 좀 시댁이죠. 시댁 쪽에서 호텔을 좀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알게 된 바로는 예비 신부가 약 4천만 원 정도를 모아뒀는데 이걸 딱히 어디 투자할 생각도 없고 쓸 생각도 없고 결혼 후에 제 목돈과 합칠 생각도 없고 그냥 예금 통장에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고 합니다. 네, 원래 같았으면 개인의 비상금이니까 목돈이니까 하겠지만 어설프게나마 자본주의와 투자에 대해서 알고 나니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호텔에서 결혼을 해? 네. 자본주의를 너무 좀 어설프게 아시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잠깐만 예비 신부한테 4천이 있는 게 아쉬운데 호텔에서 결혼하는 건 뭐야? 이거는 좀 서로 맞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어쩌지라는 막막함이 몰려옵니다. 할 수 있다면 저도 대출금도 빨리 갚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돈과 노동의 여유를 갖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제 짧은 식견으로 예비 신부의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고요. 최고의 결혼이라 생각했는데 돈이란 주제가 끼어들고 나서부터는 멘붕의 날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런 커플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라고 해야 되겠죠. 한 30대 초반 그리고 20대 후반인 분들은 이 커플들끼리 돈 얘기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사귀는 사이에서 결혼까지는 안 했을 때 뭔가 돈 얘기하는 걸 조금 좀 터부시하는 게 있죠. 특히 뭐 너 소득이 얼마야 요 정도까지 물어볼 수 있는데 저축 많이 하니? 혹시 뭐 너네 부모님 뭐 지원해 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왜 그런 얘기를 굳이 지금 뭐 얘기를 꺼내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블라인드에서도 찾았는데 결혼 전제 만남에서 경제력 오픈 언제 해요? 예를 들어 200, 300 번다, 500, 600 번다, 뭐 전체 모은 돈은 얼마다 이런 거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 언제쯤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고민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사귀면서 돈 이야기 꺼내기가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 이런 그 글도 있더라고요. 3일 회계법인 다니시면은 돈 많이 버실 것 같은데 결혼하려고 경제 상황을 이제야 오픈했는데 여자친구가 다 좋은데 돈이 없다. 그래서 아니 좀 우리는 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 내가 뭐 많이 버는 소득은 뭐 이해할 수 있지만 뭐 나도 1억 뭐 너네 집에서도 1억 내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는 딱 잘라서 거절하시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경제력 이야기를 하기가 참 껄끄럽다 보니까 이 결혼 얘기 나오고 사실 거의 프로포즈 하고 신혼집 알아보면서 결혼식장 알아보면서 이제 슬슬 얘기해요. 그때 가서
사실 너무 늦게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 사귀는 사이에서 얘기를 하긴 해야 돼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말이죠. 너무 좋은 남자 여자인데 결혼 날 잡아놓고 나 한 푼도 없어. 나 빚이 8천이야. 뭐 이런 얘기를 그때 가서 한단 말이죠. 제가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려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기준, 부자가 되기 위해서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가장 첫 번째, 이건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은 뭐냐면 이 투자 마인드가 깔려 있어야 돼요. 이건 기본, 너무 기본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겁니다. 투자 마인드 있는 사람은 어디서 만나요? 한국 수력 원자력입니다. 여기 지금 완전 지방 산골 오지에 가서 근무하는 회사인데 조건이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열심히 찾아보면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에 투자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이 회사원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원들이 부자 되는 방법은 투자 아니면 사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업이 훨씬 어렵다. 그러니까 사업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어렵고요. 그나마 투자 마인드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쉽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요즘에 워낙 재테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그리고 자산 가치가 막 급등하면서 실제로 거의 대다수의 우리나라 사람들, 미혼 남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2016년도 아직 집값이 폭등하기 전 이때만 해도 뭐 성격 보고 경제력 보고 뭐 직업 보고 뭐 외모 보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21년도 집값이 많이 폭등하고 막 주가도 많이 올랐죠. 이때는 가치관을 본다. 근데 이 가치관이라는 게 뭐겠어요? 뭐 고양이를 좋아해요, 강아지를 좋아해요, 뭐 이게 아닙니다. 뭐 취향 이런 게 아니죠. 결국에 이 가치관이라는 건 어떤 그 투자 성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마인드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 가치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없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투자를 왜 합니까 도대체? 아닐 것 같죠. 우리 채널 보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적겠지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투자를 왜 하냐? 그냥 인생 즐기면서 살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냐? 라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요. 네 말을 뭐 이해는 하는데 그건 너무 위험하다. 아니 주식 투자하는 거 뭐 이해는 하는데 야 그렇게 해서 잃으면 어떡하는데? 야 뭐 미국 주식 샀다가 막 돈 막 빠지면 어떡하는데? 야 그러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날리면 어떡하는데? 야, 투자를 왜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하려고 제가 축구로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축구로 비유할 때 이런 거예요. 우리 팀에 골키퍼가 한 명 있어요. 골키퍼입니다. 근데 이 골키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골키퍼 수비 좀 똑바로 해. 야 내가 왜 막아야 되는데? 너 골키퍼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골키퍼인 건 알겠는데 내가 굳이 왜 막아야 되냐고. 야 넌 수비수 아니야? 나 수비수지. 야 그럼 네가 좀 막어. 야 굳이 내가 나서서까지 해야 되냐? 네가 좀 앞선에서 좀 수비를 잘하면 안 돼? 야 너가 골키퍼잖아. 아니 그래 알겠다고. 근데 너도 수비수잖아. 근데 넌 왜 안 해? 라고 말하면 어때요? 이거 답 안 나오죠? 이런 느낌이다. 자, 경제관념 없는 남자랑 결혼하면 어때요? 머리가 꽃파사에 있는 남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사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지출하고 코인 주식을 하는데 한 번도 적금 예금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결혼 후 돈 관리 얘기가 나오면 나는 그냥 네가 다 해줬으면 좋겠어. 용돈 받아서 쓰고 싶어. 이런 얘기하는 남자 어때? 솔직히 연애할 땐 문제 없는데 결혼엔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이걸 질문을 왜 하고 계신 거죠? 어떨 것 같은지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골키퍼가 있다면 경기를 이길 수가 있을까? 아니, 골키퍼가 이 골을 막으려는 기본 노력도 안 해.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온다. 근데 제가 살면서 그냥 뭐 제 나름대로 느낀 바로는 이런 분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한 30% 정도 있고 여자분들도 한 30% 정도가 있어요. 요런 류의 그 군이 있습니다. 요 분들은 뭐 그냥 인생은 좀 이렇게 즐기는 거고 그냥 뭔가 좀 굳이 모아야 되나? 어차피 나중에 뭔가 한 방 터질 텐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선은 조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뭐 사연 찾아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A는 매달 카드값이 막 후덜덜하고 외제차에 돈 많이 들어가는 취미생활 막 매일 배달 음식 뭐 이런 거 먹으면서 모은 돈이 하나도 없고 한 달 벌어 한 달 써.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그런 삶을 살아. 뭐 이런 사람들. 근데 내 얘기래요. 그리고 경제관념이 안 맞는 친구. 뭐 남친은 나보다 3살이 많은데 마통을 뚫어서 사용하고 남친은 20대는 즐기면서 쓰면서 살고 싶대. 이런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배우자를 만날 때 최소한의 이 마인드, 투자 마인드는 있어야 된다. 그럼 이게 무슨
기준일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찾으셔야 됩니다. 아, 맞아.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는 없지. 맞아. 그러니까 이 근로소득은 결국에 투자를 하기 위한 기반이야. 라는 얘기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보통 입에 달고 삽니다. 맞아.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긴 해야지.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라. 그러면 1차 통과다. 네, 그러면 1차입니다. 이게 최종 합격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공격수와 수비수의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축구 경기는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시면 부부가 있는데 2명 모두 남자 여자 모두 수비수인 부부가 많아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대화를 해요. 맞아. 투자를 해야지. 맞아. 투자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투자해야지. 맞아요. 진짜 투자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 맞아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 지켜볼까요? 그렇게 할까? 좀 지켜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부가 있어.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나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둘이 수비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보통은 져요. 수비 위주로 하는 축구는 대부분 집니다. 왜냐면 역습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역습도 안 하고 그냥 모두가 그냥 수비만 하고 있으면 잘하면 무승부, 잘못하면 그냥 대패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룰 하나가 공격수가 있어야 돼요. 공격수는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부가 둘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공격수여야 돼요. 그러면 이 공격수의 능력은 2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실행력. 이거는 결단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거는 이 결단과 실행력이거든요. 그리고 2번째, 이 판단력이죠. 판단력도 중요합니다. 이 판단력이 없는데 결단력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죠? 그냥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공격수라고 얘기를 해. 근데 막 주식 투자해가지고 1억 넣어가지고 막 4천 날려. 그런데 그 마이너스 통장 땡겨가지고 또 넣어. 판단력이 없는 거죠. 무지성 공격수. 야, 어느 정도 수비를 할 땐 도와줘야지. 야, 왜 안 내려와? 야, 왜 남의 코트 가서 거기 골키퍼 앞에 서 있냐, 너. 야, 좀 돌아와. 야, 전체 수비, 전체 공격 좀 이렇게 좀 하자. 거기 앞에서 박혀가지고 너 그 공격만 하고 있지 말고. 이런 분들이 꽤 많다. 자, 우선 실행력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행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공부는 해요.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막 책도 보고 막 뭐 유튜브도 보고 막 강연회도 막 다니고요. 그래서 아는 건 빠삭해요. 근데 결단이 안 돼. 그러니까 남한테 조언은 진짜 잘해. 조언은 엄청 잘하고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좋고 막 여기는 막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이거 괜찮으니까 사. 근데 내가 살래니까 막 이거 손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안 돼. 그러니까 공격은 갔는데 슈팅을 안 해. 패스만 하고 있는 거지. 패스만 죽어라 하고 있으면 그게 수비수지 공격수예요. 결국에 결단을 못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계속 슈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슈팅만 하는 거죠. 패스를 안 해. 공을 돌리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또 난리 납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투자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격수로 표현해도 똑같습니다. 누구는 헤딩을 잘하고, 누구는 뭐 드리블이 좋고, 누구는 뭐 중거리 슈팅이 좋은 것처럼 뭐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사업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방법들 중에서 최대한 내가 치열하게는 해봐야 됩니다. 뭐 하나를 잡아서 열심히는 해봐야 돼요. 뭐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하나 제대로 해보는 거죠. 근데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면 빠르게 바꿔야 됩니다. 이 바꾸는 판단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해봤는데 나는 주식형 인간이 아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다. 이걸 이제 축구로 얘기하면은 이제 내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전략을 짜고 이 경기를 시작했죠. 근데 전반이 막 완전 꼬였어. 그럼 전반이 막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후반에 뭐 교체를 하든지 공격 전술을 바꾸든지 해야 되죠. 근데 공격이 안 풀리는데 계속 전술을 고집하는 유형이 있어요. 안 되는데 될 때까지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져요. 또 집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걸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걸 전념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부동산을 하는 이유는 사실 주식과 코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주식 코인을 잘하는 분들은 부동산과 비교도 안 되게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하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재능이다. 그러면 그걸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면은 부동산을 해보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부동산은 그래도 엄청 큰 부자가 되기보다는 대부분 좀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코인을 못 하시면 부동산도 괜찮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안 된다 싶으면 좀 전술을 유연하게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비수도 중요합니다. 수비수. 사실 우리가 결혼을 왜 하죠? 이 결혼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인 것만 보면은 이 경제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공동으로 운영해보자라고 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커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뭐 기간이 지나면 이혼을 할 때도 막 재산을 분할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사실상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엔 대부분 맞벌이를 합니다. 무직인 상태로 결혼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둘이 벌죠. 그런데 같이 사니까 집은 한 개죠.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1인분의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3명분 지출하는 부부들도 많아요. 결혼해서 야 잘됐다 더 많이 쓰자 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니 둘이서 550을 벌면 원래 쓰던 거 합쳤으니까 오히려 식비도 줄어들어야 되고 또 주거비도 줄어들어야 되고 다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잘 됐어. 우리는 매일매일이 데이트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출이 훨씬 늘어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서 여기서 수비수의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수비수는 뭘 해야 되죠? 상대가 공격이 들어오면 막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막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공을 뺏어가지고 공격수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수비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격수한테 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냥 막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아서 공을 줘야지 이기지. 그러니까 결국에 핵심은 공을 뺏어가지고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2명이 벌면요. 무조건 기존보다 적게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겨야 돼요. 엑스트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서 이걸 어디다 넣는 거죠? 공격수한테 몰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를 해서 불려나가야지만 이 경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벌어가지고 2명분 다 쓰는 분들도 많고 둘이 벌어가지고 3명분 쓰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뭐 결혼했다고 갑자기 효도하고 갑자기 여행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정말 많단 말이죠. 그런데 둘이 벌면은 뭐 적게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또 외벌이 하는 분들도 없진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외벌이만 하는데요 라는 분들이 있다면 0.5인분만 쓰는 게 맞겠죠. 외벌이면 0.5인분을 써야지 왜 외벌인데 2인분을 쓰냐고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경제 공동체로 보면은. 그래서 혼자 벌어서 2인분 쓰는 부부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경기를 이기기가 힘듭니다. 계속 밀리는 거야. 경기가 계속 뭔가 안 풀려. 공격이 안 돼. 수비만 하는 거지. 근데 골키퍼가 골도 안 막아?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자, 수비수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100% 성공하는 공격수는 없거든요. 슈팅을 할 때마다 계속 골을 넣으면 당연히 최고의 공격수지만 그런 사람들은 메시나 호날두 정도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아닌 공격수가 태반이기 때문에 결국에 실패도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도 보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이 이제 반복되는데 이런 공격수들은 필연적으로 뭐 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심적으로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공격을 맡은 분들도 알아서 잘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은 막 힘들어요. 힘들고 뭔가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나 하면서 막 되게 그 혼란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슈팅을 했는데 골을 못 넣었어요. 그러면 공을 다시 뺏어가지고 수비수가 또 공격수한테 계속 몰아줘야 돼. 그래야지 이 공격수가 또 다시 슈팅을 해서 골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비수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볼 배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공격수가 계속 시도를 하다가 골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비수의 서포트라는 거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전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수도 있어요. 맞벌이를 계속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처가나 시댁에서 돈을 막 받아와. 그래서 또 막 밀어줘. 이 공격수가 잘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서 계속 밀어주다 보면은 어떤 기회를 잡거든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막 흔들릴 때 잡아준다거나 응원을 해준다거나 하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이 공격을 잘할 수 있게 후방을 든든하게 지켜주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부의 조합들을 좀 보면요. 공격수 2명이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공격을 하고 아내도 공격을 해. 근데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약간 본프레레 전법이죠. 옛날에 본프레레 감독이라고 있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를 맡으셨는데 이분이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 수비 라인에서 3골을 먹으면 4골을 넣으면 된다. 이거만큼 심플한 공격 전략이 어디 있느냐. 맞죠? 이기면 된다. 그러니까 3억을 손해보면 4억을 벌어와라. 그 말입니다. 그럼 플러스 1억이다. 이거는 명언이죠. 이거 삶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수 더하기 공격수도 나쁘진 않다. 우리 둘 다 까먹을 수도 있지만 얘가 손해보는데 내가 막 많이 벌 수도 있고 야 너는 코인을 해라. 난 부동산 한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 공격만 하는 거야.
오히려 계속 공격하다 보면은 수비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전략도 있는데 이것도 또 심적으로 힘든 일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무조건 공격수가 둘이 있는 것보다 공격수 하나에 수비수 하나 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더 베스트일까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비가 한 명이 있어주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골을 안 먹으면 무승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골을 먹으면 무조건 넣어야 되니까 그게 또 심리적인 압박이 오거든요. 요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집도 있어요. 수비수 2명인 집. 이러면 어떡하죠? 그냥 현상 유지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크게 뭔가 변화는 일어나지는 않는다. 뭔가 상황이 막 풀리지는 않는 거죠. 최악은 뭐죠? 이런 거죠. 한 명이 수비수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자동문이야. 왼쪽 풀백이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 거기에 막 탈탈 털리는 거죠. 그럼 여기는 그냥 계속 그냥 아무도 없는 그냥 곳을 막 달리는 것처럼 막 공격이 계속 들어오면 박살 납니다. 근데 수비수도 이런 상태인데 골키퍼도 내가 골을 왜 막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뭐 답이 없다. 그냥 이 경기는 망한 거죠. 이생망입니다. 그래서 내 연인이 좋은 사람인지 아는 방법은 뭘까? 도대체 나 자신을 알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판에서 어떤 역할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셋 중에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 공격수냐. 공격수면 실행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행력만 있으시면은 무지성으로 가는 거고요. 판단력만 있으면은 결단이 안 돼. 슈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있느냐. 그리고 수비수냐. 금전적으로 서포트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어떤 그 마인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응원과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 무임승차형이냐. 자, 공격수형이면은 실행력과 판단력이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내가 공격수야, 수비수야. 공격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빼면 됩니다. 내가 결단을 잘하는지 그리고 판단을 잘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을 만나면 제일 좋죠? 투자 마인드는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게임으로 치면 힐러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딜러니까 힐러를 만나야 돼. 딜러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때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힐러가 있어야지 내가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찾으러 가세요. 투자 마인드는 기본입니다. 근데 나는 공격수는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실행력도 별로 좀 없고 판단력도 조금 떨어져. 그러면 나는 투자할 자신은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런 분도 나쁘지 않아요. 쓸모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수를 만나야 돼요. 공격수. 근데 무지성 공격수가 아니고 한번 나가면 안 돌아오는 공격수 말고 진짜 이 판을 읽는 그런 공격수를 만나야 돼요. 실행력과 판단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투자를 하는 공격수면은 얘가 투자 성과가 나오는지를 보세요. 100만 원으로도 돈을 벌 수 있어야지 1억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수를 만나세요. 딜러를 만나가지고 계속 뒤에서 힐러를 하면 돼. 계속 힐링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방을 책임져 주고 그러면서 전방에서 계속 얘가 뛰어놀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분을 찾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무임승차형입니다. 무임승차형은 아쉽지만 대부분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쪽일 겁니다. 아니요, 저는 공격수인데요. 대부분 무임승차형입니다. 아니요, 저는 수비수인데요. 아니요, 대부분 무임승차형입니다. 대부분 이쪽일 겁니다. 뭐 20대는 즐겁게 살고요. 그리고 30대 중반쯤에는 결혼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20대는 즐겁게 살잖아요? 그럼 30대 중반에 결혼을 못해. 20대에 즐겁게 살면 30대 결혼이 힘들어요. 그리고 결혼해도 힘들어. 다 골키퍼의 수비수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무임승차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잘 못할 것 같아. 나는 잘 못할 것 같은데 누군가 해줬으면. 그게 너였으면, 그게 너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는 그냥 투자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면 안 될까? 네가 호날두 하면 안 돼? 나는 감독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지하철 무임승차 있잖아요. 이 지하철 무임승차는 운임료가 30배예요. 이 벌금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임승차 하려다가 잘못 걸리면은 30배의 벌금을 낸다. 그러니까 이 벌금이라는 거는 이제 아주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냥 경제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안 맞는 결혼 생활을 하는 거는 사실 지옥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평생 안 맞는 사람과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운임료 30배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결혼 직전인 상황일 때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은 너무 좋아. 근데 고민이야.
사람은 너무 좋은데 고민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요.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될까 말까 막 이런 고민하고 있다면 사실 그건 고민이 아닐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상대가 뭐 나쁘거나 틀린 건 아닙니다. 그냥 나랑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경제적인 가치관이 완전 다른 사람들은 만나면 뭐 연애할 땐 괜찮을 수 있지만 결혼하고 계속 살다 보면 계속 삐그덕거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맞지 않는데 그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고 나는 나한테 맞는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공격수냐 수비수냐 무임승차형이냐 이걸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무임승차형인 사람과 결혼을 하면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실 것이고 무지성 공격수랑 결혼하게 되면 그래도 마음고생 많이 하실 것이고 수비수 둘이서 결혼하시면은 인생이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왠지 둘 다 힘든 길을 가게 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한번 고민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